반갑습니다. 독서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맡고 있는 사회과 교사 남재덕입니다. 제가 오늘 본 영상하고 보시면 제 의상이랑 이렇게 좀 달라져 있는데요. 오늘 왜 갑자기 이 안내 영상을 먼저 만들었냐면, 어제 선생님이 이제 오늘 하는 수업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네, 그 영상에서 선생님이 이 카메라 앵글 설정을 조금 잘못해서 많은 부분은 아닌데 필기가 조금 잘 안 보입니다. 네, 화면 전체 화면을 키우셔도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다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수업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필기가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우리 지금 거꾸로 수업 사이트 화면에 보시면 거기 이 선생님이 필기를 PDF 파일로 스캔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가 안 보이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이 파일만, 이 스캔한 파일만 잘 보시면 충분히 필기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안 보이는 모든 필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라고 안내 영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앵글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작권 안내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반갑습니다.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 교사 방재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합사회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제가 화면에 너무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저희가 프린트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준비를 하느라고 카메라를 앞쪽으로 좀 당겨놔서 제가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관점을 모두 하나로 모두 고려하여 연결하는 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통합적 관점을 프린트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16페이지를 표시면 되고요. 프린트물은 4페이지를 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통합적 관점이란 사회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뭐 한다? 모두 고려해서 이해하는 관점이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자, 어떻게 그렸다? 사회현상이 있다. 그쵸? 그 하나의 사회현상이 존재하면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적 관점, 자, 그 다음에 무슨 관점? 공간적 관점, 자, 그 다음 사회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이 있는데, 이 윤리적 관점을 모두 종합한 것을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부른다? 자, 이 자체를 우리가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한다는 게 어떠한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이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고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한번 보심으로써 우리가 통합적 관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는 대화가 나와 있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프린트물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자? 통합적 관점을 적용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사회현상은 현대인의 불면증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다 보니까 자, 불면증, 잠을 못 자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개인한테 나타나면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현대인의 불면증은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인의 불면증을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보고 이 사회 현상을 뭐다?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한번 잘 보시게요. 대화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면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면증이라는 사회 현상이 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에 해당한다?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의사는 현대인의 불면증이라는 사회현상을 무슨 관점에서?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죠. 집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공장이란 시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집 주변에, 즉 뭐다?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을 뭐예요? 집 주변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장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럴 때 던지는 이 질문은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무슨 관점? 공간적 관점에 해당하는 탐구에 관련된 질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죠.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자, 뭐라고 하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가 발생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현대인의 불면증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취업 준비라고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다? 취업과 관련된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다? 그때의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취업이 잘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고 경제적 상황이 나쁘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취업 제도 또는 경제적 상황이라는 사회의 뭐다 얘는? 제도고요. 자, 경제적 상황이라는 사회에 뭐가 있다?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은 어떤 관점에서 사회문화,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무슨 관점? 사회적 관점. 네, 사회적 관점에서 지금 뭐다?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대기업 취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뭐하다? 더 보람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대기업 취업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뭐하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고, 쏘리. 죄송합니다. 자, 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하는 게 어떠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선택을 한다라는 건 이 의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뭐다?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 다 뭐하다? 그게 직업으로서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무엇?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이 뭐였어요? 사회 현상은 뭐다?
인간의 규범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뭐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 탐구하려고 하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윤리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별 그림인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 의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 의사가 각각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뭐다? 현대인의 불면증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뭐하고 있다? 탐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핵심은 뭐다? 통합적 관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도대체 얘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자, 한번 보시죠. 대화를. 자, 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진단과 처방을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검사 결과와 의학적인 검사 결과와 그 다음에 뭘 종합해서 상담 내용을, 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상담 내용을 뭐 한다고요? 종합한다. 오케이? 자, 그럼 상담 내용이 뭐였어요? 시간적 관점에서의 상담, 공간적 관점에서의 상담, 사회적 관점에서의 상담, 윤리적 관점에서의 이 상담을 모두 뭐 하겠다? 종합하겠다. 그 종합한 것을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부른다? 통합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이다? 각각의 관점들을 모두 뭐 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통합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 대한 개념 정리와 자, 그림을 통한 통합적 개념의 뭐 적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선생님들은, 왜 교과서는, 왜 통합사회라는 이 교육 과정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통합적 관점이 뭐한 이유? 왜 필요하냐?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하면 안 되냐? 내 느낌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 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자, 그 이유가 세 가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회 현상은 자, 뭐다?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죠?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우리가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회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사회현상,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자,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나, 뭐 하지 않다? 네, 존재하나, 뭐 하다? 분명하진 않다.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 이런 뜻인데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무슨 뜻이죠? 인과관계만 나오면 선생님 뭐예요? 옛날에 덕소고등학교 선배들이 생각납니다. 이 덕소고등학교 선배 인과관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헤맬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 그런데 이 인과관계 뭐예요? 원인과. 인과관계가 뭐다? 원인과 뭐다? 결과라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인과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그러나 뭐하다? 분명하지 않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다? 코로나19. 그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너나 없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한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는 이 사회현상. 자, 우리 이 코로나 목욕의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 사회현상 왜 발생했을까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의료진의 헌신이죠. 네, 의료진의 헌신 뭐예요? 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의료진의 헌신 때문에 뭐다? 코로나19 방역이 뭐하다?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우린 메르스의 실패 경험이 있어요. 메르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낙타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낙타 근처에 가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 방역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메르스 실패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는, 맞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지금과 같이 잘 대처하는, 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원인 중에 하나는 메르스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우리 질병관리본부죠. 네, 그래서 우리 질본의 대처가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오시는 정은경 본부장님, 네, 볼 때마다 믿음이 가고 안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질본의 대처가 잘하는 거 있고요. 또 뭐예요? 정부적으로, 네, 정부의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이 모든 역량들을 뭐 할 수 있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정부 시스템이 뭐 됐기 때문에?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들이 있어요. 있지만 뭐예요? 네 가지 중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 뭡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원인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됐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필연적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하고 다릅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맞죠? 그럼 100도가 되는 게 원인인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사회 현상은 100도가 됐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는 뭐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현상을,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사회현상을 뭐 한다고요? 사회현상을 뭐 한다고요?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다? 하나의 원인만 살펴보면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회현상을 이해할 때 무슨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담긴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파악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뭐 할 수 있다? 자,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즉 뭐냐? 여러 원인이 있으니까 그 여러 원인을 다 뭐 해야 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을 치러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통합적 관점을 우리가 계속 사회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뭐예요? 통찰력 함양이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통찰력 함양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한번 함양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전 세계 어디에나 가족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 네, 또는 일처 일부제,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얘는 이제 남자가 먼저 나오고 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중심적으로 보면 일처일부제가 맞는 거고 남성 중심적으로 보면 일부 일처제가 맞는 표현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페미니즘이나 어떤 허스토리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하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일부 일처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제가 어떤 남성 중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가족제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부 다처제도 있습니다. 그쵸? 네,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네, 다부제. 자,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사회현상이에요. 가족이 구성된다는 건 사회현상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사회현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미개하거나 처져 있는 거다. 그쵸? 자, 그게 뭐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다처제는 주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슬람 종교 그러면 일부 다처제를 떠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던 이 지역이 왜 일부 다처제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첫 번째. 자, 이 이슬람 종교 지역의 자연환경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네, 뭐예요? 네, 그럼 오아시스라고 하는, 네, 그 일종의 사막 속에 있는 물 웅덩이 같은 데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자연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목생활을 했고요.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 뭐예요? 남성 중심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적 경제활동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경제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근데 남성 중심적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그거와 관련 딸려있는 부인과 아내는 뭐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적 경제활동을 하다가,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죽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다 굶어 죽게 되죠?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뭐예요? 주변의 또 다른 남성들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다? 일부 다처제.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슬람 지역은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은 주로 누가 했어요? 예전에 남성이 했죠?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성과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걷어들여서 뭐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미개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회현상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현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나쁘다, 저급하다, 더럽다 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우리가 봐왔지만 뭐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을 뭐 할 때? 유지할 때 우리는 그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사회현상에서 인간들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뭐다? 이해와 통찰력이 뭐가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사회현상을 접목할 때 어떠한 사회현상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된다?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을 뭐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뭐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네, 1차 다부제도 있는데요. 이 1차 다부제는 티베트 지역의 유목민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왜 1차 다부제냐? 네, 3학년 사회문화를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 뭐고,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적용이 뭐고, 왜 그런 통합적 관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필요성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이 통합적으로, 제가 자꾸 화면에서 사라지죠? 그냥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기계들을 만지면서 해야 돼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적 사고의 절차. 자,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어떤 절차? 이런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사고한다. 자, 그래서 먼저 관점별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관점별 탐구 주제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시간적 관점, 그 다음 무슨 관점? 공간적 관점. 그 다음 무슨 관점? 사회적 관점. 그 다음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사회현상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탐구할 거냐라고 하는 걸 뭐한다?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뭐 하면 된다? 종합하면 된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합적 사고의 뭐라고 한다? 절차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 몇 페이지? 17페이지로 가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 관점으로 뭐 하는 거?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은 4페이지 끝과 5페이지고요. 주로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는 1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구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표현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거고요. 이 기후변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올해는 꽃이 뭐예요? 너무 빨리 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고 하는 사회현상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를 뭐 하자? 통합적으로 이해해보자. 어떻게 이해해보자?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자. 자,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관점? 4가지 관점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그쵸?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시간적, 공간적, 다음 사회적, 그 다음에 무슨 적? 윤리적.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17페이지 밑에 위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밑줄 관점별 탐구 주제를 선정해보자. 관점별 탐구 주제를 선정해보자. 뭐하자? 통합적 관점으로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관점별 탐구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답을 선생님이 프린트물에 써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볼게요. 자, 시간적 관점,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 관련된 탐구 주제들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왜 통합적 관점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시간적 관점이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대책회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각국 회의 결과를 만들어낸 국제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자. 그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점이 있지도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사회적 관점이냐? 국제협약이라는 거예요.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금 주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국가 간에 맺는 약속, 문서화된 약속입니다. 그럼 이건 사회제도다. 이건 사회제도니까 선생님,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는 이 내용은 시간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
제가 앞에서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적을 어떤 단어 중심으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 맥락에서 찾아야 된다. 자, 먼저 얘네들을 뭘 보고 있어요? 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쵸? 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우선언, 네, 교토의정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 파리협약, 파리기후협약,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예요? 1992년에 있었고 1997년에 있었고 얘는 2015년 된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협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예요?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적인지 사회적인지 공간적인지 윤리적인 것인지를 뭐예요? 단어, 키워드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맞죠? 키워드로 보신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맥락을 살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다? 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행됐는지, 이행되고 있는지도 뭐다? 시간이죠. 그죠? 네.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산업화가 지구온난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와 협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그래서 제도와 협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뭐다? 시간적 관점의 탐구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산업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회 구조가 뭐한 거예요? 사회 구조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뭐다? 사회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탐구 주제의 선정은 뭘로 봐야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죠.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 뭐예요? 대표적인 뭐? 지형을 살펴보고 있죠? 공간적 관점이랑 사회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공간적 관점이랑 사회현상을, 자, 무슨 맥락에서? 공간적 맥락에서, 자,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 공간적 맥락이라는 게 뭐랬죠? 위치, 장소, 네, 뭐예요? 네트워크,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분포.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공간적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다?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 위치라고 하는 공간적 맥락에서 이상기후를 뭐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야 된다? 공간적 관점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됐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윤리적 관점 한번 봅시다. 윤리적 관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녀야 할 뭐예요? 태도입니다. 자, 지녀야 할 태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이 태도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인간에 대한 이 선택은 당연히 뭐예요? 그 사회의 규범 또는 그 사회의 가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상이 뭐 된 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뭐다?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은 뭐예요?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살펴보는 건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태도가 뭐 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하는, 자, 사회 현상을, 이상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현상을, 자, 우리가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까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네 가지를 모두 뭐 한 거? 자, 뭐 한 거? 종합한 거. 그걸 우리가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계속 넘겨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뭐다? 기피 시설과 관련된,
그죠? 기피 시설과 관련된 뭐예요? 이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사례를 선생님이 프린트물 5페이지와 몇 페이지? 6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교과서 몇 페이지? 네,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고 프린트물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자, 전문가 집단,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쓰레기 매립작과 관련된 이 갈등 상황을 자, 뭐예요? 탐구하는 관점이고요. 그 탐구하는 관점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했을 때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은 각각 거기 써져 있는 것과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자, 이 여러분들이 왜 이런 주제가 시간적 관점이고 왜 이런 주제가 공간적 관점이고 왜 이런 주제가 사회적 관점이고 왜 이런 주제가 윤리적 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서 찾아서 맞습니까? 찾아서 왜 이게 시간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 19페이지 프린트물 6페이지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20페이지, 교과서 20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단원의 1단원의 단원명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1단원 단원명. 네, 1단원 단원명 뭐였나요? 그렇죠, 인간, 사회, 그 다음 환경, 그리고 뭐 행복.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전까지 배웠던 건 뭐다?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뭐 관점 배웠고 그 관점을 뭐 하자? 통합하자 라고 하는 것까지 배운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 1단원에서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거 뭐밖에 없다? 오케이,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하고 뭐 하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학습 목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아주 불편하고 맞습니까? 아주 힘든 상태. 행복하냐? 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집에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요즘에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맞습니까? 우리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친구들한테 요즘 행복하냐? 또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요즘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뭐예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행복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목하는 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이 뭐냐요? 행복. 행복 뭐예요? 마냥 기쁜 거? 맞습니까? 항상 기쁘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좀 가야 됩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돼요. 이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기쁨을 느끼어. 자, 무슨 상태? 흐뭇한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행복의 정의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맞습니까?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행복합니다. 네,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순간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 즉 생활에서 만족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내가 흐뭇한가 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것? 생각함으로써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행복이 뭐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자, 뭐한 상태? 흐뭇한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각자 아마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네,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 네, 먼저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가장 걱정이 되는 애들은 고3입니다. 네, 고3들, 재수생 아니고요. 고3들. 아마 고3들은 상당히 많은 불안과 자 뭐예요?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고3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 그 상태를 우리가 뭐다? 행복한 상태. 즉, 인간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대화를 느끼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자 이런 것들을 뭐예요? 경험하거나 떠올릴 때 인간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만족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을 통한 이런 보람 등 맞죠? 이것만이 행복을 느끼지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하다? 엄청나게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복이라는 게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데 그럼 그것이 꼭 이런 네 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경우에서 자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즉 얘가 무슨 의미를 하느냐? 여러분 행복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네. 행복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목표 달성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행복은 뭐하다? 행복은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고요. 네. 절대적이지 않고 자 행복은 뭐하다? 네 알고 계십니다. 상대적인 체육대회를 우승했을 때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체육대회 우승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들도 있지만 체육대회 우승이 행복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행복은 절대적으로 무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 매우 뭐하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우리 교과서 21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 내용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오게네스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네, 나무통을 집삼아 평생을 뭐하다? 간소하게 생활했던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 어느 날 콩깍지를 삶아 먹으려는 그의 앞에 왕궁에 들어가 호의호식하던 동료 철학자 아리스티포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게네스, 자네 왜 이렇게 사나? 왕한테 가서 고개 숙이면 콩깍지를 삶아 먹지 않아도 될 텐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콩깍지를 삶아 먹고 있는 이 디오네게스가 뭐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다? 이런 콩깍지나 삶아 먹고 있는 이 디오네게스의 이 궁핍한 삶이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티포스는 뭐다? 풍요가 삶의 기준이다. 행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디오네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콩깍지 삶아 먹는 것만 배우면 그렇게 굽신거리고 살 필요 없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디오네게스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아리스티포스가 뭐예요? 매우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즉 아리스티포스나 디오게네스나 서로 행복에 대해서 뭐하다? 그 기준이 서로 뭐하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다? 행복이 매우 뭐하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그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느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자, 프린트물 몇 페이지? 계속해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네.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시대 상황이 뭐다? 행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럼 먼저 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각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나 사상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그러하느냐? 자,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아시죠? 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봤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엄청나게 유명한 뭐예요? 사람인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도장 깨기입니다. 도장 깨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 원래 도장 깨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술인들이 자신의 무술 실력에 뛰어남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도장들을 찾아가서 그 도장에 가장 훌륭한 선수와 붙어서 이기는 것, 이런 걸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취미가 도장 깨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민주주의 사회였고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고라라는 광장에 가면 언제나 철학자들이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아고라 광장에 가면 소피스트들이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본질은 뭐고, 이런 얘기들을 막 대중들에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고라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피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쭉 듣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들 다 뭐예요? 개구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피스트가 아고라 광장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막 떠들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보내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피스트가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소피스트가 나오면 오늘 아고라 광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봐도 되냐고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오, 야,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나의 의견에 감동을 받았고 뭐한다? 나에게 질문을 할 게 있대. 그래서 어서 들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앉혀놓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소피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도대체 어떤 뜻이냐?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계속 그 소피스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천재인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소크라테스 입으로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소피스트가 제가 틀렸군요 라고 말하게끔 질문을 순서적으로 던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법? 문답법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뭐 하는 거야? 그 소피스트를 개박살 냅니다. 오케이? 개박살 내고 딱 집을 나오면서 뭐예요? 그 소피스트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요? 뭐라고? 그렇죠. 너 자신을 알아. 네가 졸라 무식하다는 걸 뭐야? 알아라. 라고 뭐한다? 말하고 나오는 거죠. 자,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개빡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크라테스가 한 명의 소피스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여러 소피스트한테 뭐예요? 다 하나씩 깨고 다닌다. 왜? 소크라테스에게는 이들이 말하는 게 다 허상이라는 거야. 다 허상이다. 세상의 본질은 뭐하다? 다르다. 동굴 속에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비추는 촛불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2학년에 올라오시면 정치화법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 말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면 독약도 약입니다. 그쵸? 네, 소크라테스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 뭐다?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라 라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이때의 사람들은 철학,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그것의 본질에, 지혜와 덕의 본질에, 어떤 것의 본질에 접근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예요? 행복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었고요. 중세시대, 자, 중세시대는 뭡니까? 그렇죠.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천년의 세월입니다. 이 천년의 세월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뭐한 거? 행복한 거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이 행복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은 뭐죠? 일제가 망하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독립을 얻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보릿고개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 시대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물질적 풍요를 획득하는 겁니다. 즉,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뭐한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시대 상황이, 오케이, 뭐가요? 시대 상황이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지역 여건과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